네, 더 균형 있게 더 공정하게 스픽스 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영식이고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희 전 고려대 연구교수, 스픽스의 최정환 편집인, 그리고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그런 날이고요. 비 오는 수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일면으로 바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조간신문에는 다양한 일면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기획 기사들이 존재하는데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잊혀지는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일면은 오늘 서울신문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강아지 댕댕이의 얼굴이 중앙에 박혀 있죠. 22만 마리의 눈물, 즉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서울신문은 기획기사로 담아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22만 마리가 안락사 당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숫자를 좀 많게 얘기하면 반려인 시대는 이제 2천만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22만 마리가 기억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점, 그 점을 우리는 생명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서울신문이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면 만나보실까요? 따라가 봤습니다. 잡혀온 녀석들은 번호로 불렸다. 즉 이름이 없이 이름 모름인데 따라가 봤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만나보면 123번과 161번 케이지에 각각 담겨 있는 이 강아지들은 4살 몰티즈와 생후 3개월의 믹스견이었습니다. 그런데 4살 말티즈는 거리에서 붙잡혀 동물보호센터로 왔지만 중년 여성이 키웠던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어린 품종견이었기 때문에 입양의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신문의 뒤따라가는 취재에 따르자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생후 3개월 믹스견은 그냥 안락사로 생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면 만나볼까요? 팬데믹 퍼피, 즉 코로나 기간 동안 워낙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버렸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버리고, 독립주택에서도 버리고, 닷새 만에 겨우 40년 이 댕댕이에 대한 얘기를, 루피랑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 버려지다 보니까 재입양이 되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팬데믹 퍼피들에 대한 얘기를 담아놨고요. 다음 신문 만나보시죠. 강아지를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다. 자꾸 짖고 불안감을 드러내는데 인간들은 강아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줄 모르기 때문에 버리게 되고 또 돈이 많이 들어서 버리게 되고. 근데 입양을 한 주요 이유들을 살펴보면 동물을 좋아해서 입양하고 가족이 원해서 입양하고 친구와 가족이 필요해서 입양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버려지는 강아지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만나볼까요? 생명은 그냥 찍어내고 있다. 유행을 맞춰서 교배를 하고 이게 너무 작은 강아지들을 선호하는 배경들이 있다 보니 발육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번식업자들이 사료를 2알만 주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도 있고 포털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씁쓸한 내용이죠.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저희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으로 좀 만나봤습니다. 송문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어릴 때 강아지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많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조그만한 강아지도 지나가면 막 피하고 이러는데 주변에 정말 반려인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버려지는 이 강아지들이 진짜 많다. 제가 그 강아지 키우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개를 키우나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들이 주는 아니면 반려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참 높다.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치유의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잘 키우던 개를 왜 버리냐. 또 물어보면 버렸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말을 해요.
키우는데 돈이 너무 든다. 음, 음. 그러니까 한 번 아프면 병원 데려가면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돈이 많이 들고 또 강아지가 또 이렇게 크다 보면 부적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싫어지고 권태로워지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귀여워서 외로워서 이렇게 쉽게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제 폐기 처분되는 그런 식으로 물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호기심으로 입양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예쁘고 좋으니까 입양하고 뭐 이제 각종 SNS에 너무 귀여운 뭐 반려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물건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나쁘게 의미가 좀 있겠죠. 나도 갖고 싶어 이제 이런 접근이겠습니다. 최정한 편집인께서도 여러 이제 그 보도나 기사를 다루시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사를 써본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제가 일선에서 그 취재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때는 이만큼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문화가 이제 그 성숙돼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여기에 관한 직접 기사를 써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은 뭐 워낙 많은 그 우리나라 인구 3명당 1명꼴로 이제 이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정말 그 뭐 우리 사회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언뜻 지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현재 이제 이 우리 반려견 문화를 성숙시켜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애정을 가져야 되지만 이 정권 5년 동안은 그래도 행복한 반려견들이 되겠다. 그래도 이 지금 출범에 맞춰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반려견 문화나 반려묘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이 정권 동안에 뭔가 어떤 우리가 성숙한 어떤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네. 그래도 이 친구들이 좀 더 행복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송문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이 감이 없으신 분들 많죠. 그래 이래 하니까 뭐 그냥 쉽게 데리고 왔다가 또 쉽게 버리는 거 그다음 또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한번 아기 한 명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비용에다가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다음 특히 이제 지금 차제인 이런 것도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그 건강보험 같은 거 네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갖춰줘야만이 이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비용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원비 때문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긴 있으니까 예. 차제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동물보호법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보유세 이거 하는 거에 세금. 대해서 세금이죠. 그러면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법이 마련되면 예. 입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부담이 네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공론장으로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유기견이 없는 나라로 유명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려동물 보유세가 잘 되어 있고 만약에 한 사람이 2마리, 3마리 키우면은 누진세로 세금이 더 내야 많이 되는 거죠. 네. 맹견 같은 경우에는 또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맹견을 키워도 입마개 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대신에 보유세를 만들면 뭐 동물에 들어가는 뭐 예방접종 같은 거 이런 거 다 무료로 해주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한 22개 크기의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죽어나가는 강아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질병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그냥 동물보호소에서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 이 정도 시스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입양을 하고 동물을 키우는 거는 좀 네. 문제가 있고 만약에 키우지 못해서 파양하는 경우가 되면요 정식으로 내가 파양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몰래 갖다 버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독일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독일은 파양을 하거나 버리다가 걸리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그게 아마 3, 4천만 원을 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요. 파양률 자체가
한 자릿수입니다.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 동물들을 관리하고 동물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고요. 뭐 번식업도 사실 전문 브리더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게 이 문제가 뿌리 뽑힐까 말까인데 우리는 너무 이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서울신문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예. 그 애견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그 이게 그 우리가 버린다는 그 인간이 동물을 버린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잘못하면은 동물들이 습격이 시작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들개들. 잘못 버린 개들이 맞아요. 그 가축은 물론이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동물들이 자기들을 버린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을 드러낼 때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정말 빨리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거 강아지 키우는 분들 에티켓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예. 물론 반려 그 인구도 많지만은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에도 이제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강아지가 저를 보고 정말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확 달라드는 거예요. 심장 멎을 뻔하셨죠? 정말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확 질렀죠. 너무 놀라서. 그랬더니 그 이렇게 안고 가던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니 그러는 거예요. 개한테요? 저는 저한테 그러는데 아, 교수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개한테 어머 괜찮이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게 저를 문제예요.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네. 제가 소리를 질러서 걔가 놀랬다고 걔한테 괜찮니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강아지 아파트에서 큰 개를요 엘리베이터에 입마개 안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 반려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반려 에티켓도 그만큼 증진돼야 되지 않겠나.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한민국 3대 성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강영욱 씨라고요. 이제 이게 참다가 이제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제발 그 개가 문제가 아니라 개를 키우는 사람이 문제라서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도 뭐 법도 중요한데 개를 키우는 분들이 잘해야 뭐 개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2차적인 피해들이 없는데 그걸 막 강조를 하고 지금 몇 년째 활동을 하더라도 뭐 유튜브에서 뭐 실제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강영욱 씨조차도 이게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강영욱 씨에게 들 정도로 아무튼 3대 성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겠죠. 강영욱 씨조차. 저도 그 경험이 있는 사례들이 막 나오네요. 네네네. 실제 제가 맨발 걷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학교 운동장 맨발을 걸으면 꼭 밟히는 개똥이 있습니다.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교회 나가서 잔디밭 같은 데를 걸으면 역시 있습니다. 그 제발 좀 그 키우시는 분들 그 이렇게 치울 수 있는 도구 가지고 외출하시고 그 이웃에 대한 배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 주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결론으로 종합이 됐습니다. 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키우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뭐 반려동물에 대한 기사는 뭐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유기동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인터넷 민심도 들끓고 있을 텐데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생각보다 지금 아직 그 이 기사에 관해서는 뭐 전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개인적인 좀 의견을 붙이자면 사실 이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동물들만 그러면 동물권의 보호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뭐 가축까지 나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제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했던 지난해 이제 그 어류 양식 협회 관계자가 생선을 던졌어요? 활어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동물권 보호 단체에서는 이게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했고 검찰의 판단은 이건 식용이 목적인 어류이기 때문에 또 검찰의 판단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권, 동물권 존중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제 반려견만으로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반려견, 반려묘를 통해서도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모든 주변의 생명들이 많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좀 교육을 해야 될지는 아직 이제 아이가 없습니다만은 아이 이제 부모가 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막 과잉처럼 네네네. 모든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네. 다른 오히려 인간이 좀 더 부차적인 지금도 그렇지만 내 반려견을 너무 인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뭐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해서 조금 뭐 단순하게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여러 가지 논의들이 뭐 두루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린 시절에도 막 그런 거 기억나요. 뭐 저희가 이제 동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곤충 얘기를 하면 뭐 잠자리도 뭐 어디 이렇게 실에 묶어다가 뭐 날개 한쪽 떼어가지고 이렇게 날려보고 막 이런 그 장난들 뭐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린 시절부터 모든 생명은 좀 곤충 소중하다. 채집이 또 여름방학 과제기도 했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좀 어른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생명 존중 정말 예, 중요하죠, 좀 미안한 중요하죠. 마음이 드네요. 어릴 때 곤충 채집 많이 했는데 네. 학교에서 해오라 그래가지고 네. 방학 숙제로 꼭 하라 그래요. 네. 그러면- 채집하고 난 다음에 살려주면 아니 문제가 살릴 안 될 수가 텐데 막 없어요. 그거를 바늘로 꽂아놓고 앞정으로 막 다 갖고 꽂아갖고 오라고 제출해야 했었잖아요. 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네.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스픽스의 일면으로 만나본 반려동물과 관련된 유기동물과 관련된 서울신문의 기획기사 만나봤고요. 아무튼 이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뿌리 뽑지 못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동물보호법이 뭐 이제 격상됐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더 강화된 부분도 있고 동물 권리에 대한 존중을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한 건 사실인데 개 식용 문제 아직 뭐 유기동물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개 식용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도 뭐 맞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여러 가지 아무튼 문제입니다. 아무튼 영부인이 마침 동물권 보호, 생명 존중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이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임기에 잘 뿌리 뽑는다면 그것 또한 어떤 뭐랄까요? 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동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지인이냐? 동행 논란? 이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경향신문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때 코바나 임원 지인 동행 논란. 노란색 네모를 보시면 의혹의 검은 티셔츠 여성 충남대 교수로 대선 선대위를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의 해명은 함께 추모했을 뿐이다. 민주당의 반박은 이건 비선 논란을 자초한 거다. 외부 행보마다 이딴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원래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없애놓고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차라리 관리를 해라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한겨레 신문 보도 만나보시죠. 봉하마을의 친구 데려간 김건희 여사 부적절 처신 논란 다시 한번 사생활에 대한 논란 사생활이 아니죠. 이건 공식 행사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이냐 사냐 이 논란도 이제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차치하고요. 부적절 처신 논란이라는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 만나는 공식 일정에 행사와는 무관한 코바나 임원이 동행했다. 근데 사진을 만나보면 경호 의전을 함께 받으며 묘역 참배를 했다. 경향신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피디님? 그 전 거. 네, 전 거. 좋습니다. 거기 옆에 나와 있는 남자 두 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정장 입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경호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한겨레가 지적을 한 것처럼 경호 의전을 받은 것이 과연 사적인 일정을 소화한 것이냐? 이게 또 공적인 일정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통령실 쪽은 어쨌든 뭐가 문제냐라고 두둔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모든 언론에 출연한 여당 성향의 패널들 혹은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게 뭐가 문제냐 침소봉대하지 말아라라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 교수님? 사실은 이제 저기 봉하마을 내려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지금 많이 퇴색이 됐죠. 이 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같이 간 지인 논란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좌천되고 서러운 시절에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야기 변호인을 보면서 같이 울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권이 뭐 당이 다릅니다만 전 대통령에게 예우를
보이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사가 간 것인데 네. 그게 그냥 이런 논란 때문에 확 막혀버렸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뭐 제2부속실 없앴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지난번 대선 기간 동안에 김 여사 관련해서 허위 뭐 학력 기재 논란 네. 때문에 국민들 감정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내조하겠다. 네, 노여움을 푸시라 이렇게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지금 공개적인 행보를 일단 많이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저는 지금 대통령 당선되고 여사가 된 마당에 아내로서의 내조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황이 맞지는 않죠. 네네. 사실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고 저는 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가 한번 매듭을 지어야 된다. 지난번에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부인 여사로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 번의 멘트는 필요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어떤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면은 늘 비선 실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새로운 정부에게 큰 어떤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종환 편집인께서는 어떻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된 순간 그 이후부터 그 일정의 그 사적인 영역이 어디 네. 있습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그 모든 게 다 공적인 영역으로 가야 되고 그 대통령과 영부인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적인 일정을 소화한다는 얘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는 제2부속실 만들어서 공적인 영역으로 넣어서 전담 팀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그 어떤 비선 논란이 생기지 않지.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이런 거는 또 재발할 수가 있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해야 될 일들 일정들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다시 또 언론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런 거는 이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볼 때 하루빨리 그냥 제2부속실 설치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담 팀들이 예. 관리를 해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개인적인 그 때문에 대통령까지도 정부까지도 어떤 도마에 오르는 일은 좀 없애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아니고 대통령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나서서 대통령이 뭐 잘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대통령 돼 보니까 정말 잘못한 생각이었고 앞으로 좀 더 바꿔 나갈 테니까 그냥 제2부속실 신설하는 거 한번 좀 양해해 달라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더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빨리 매듭 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실은요, 어떤 사적 친분이나 그런 지인들을 옆에 두는 거를 다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새롭게 가는데 전혀 알지도 못한 새로운 사람들을 사실 근저에 옆에 두긴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고발나 출신이든 아니면 오래 알아왔던 분들이든 그런 분이 있으면은 공식적인 조직 안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게 제2부속실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최순실 사태를 돌이켜 보면 왜 문제가 됐습니까? 비선 실세, 최순실이 공적인 영역에 있지 않으면서 뒤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그림자 내각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만 그림자 내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뭐 저희가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엔 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출근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의 오래된 친구다라는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는 있겠는데 이 지인 동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일간지들도 뭐 성향으로 분류한다면 보통 좀 뭐 윤석열 정부의 좀 더
열려 있는 조중동이라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보수 일간지들조차 요 논란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온 게 조선일보 보도였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네네. 일부 조금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코바나 콘텐츠 임직원 3명이 일정에 동행했다는 겁니다. 알려진 1명 이외에도 2명이 더 있다는 동행이 거잖아요. 된 그러니까 건데 조선일보 보도가. 네, 대통령실 채용 과정 진행 중인 2명이 있고 그리고 1명은 지난 대선 기간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개사과 인스타그램을 올린 사람이었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댓글 중에는 보면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은데 주변 사람을 자꾸 함부로 쓰는 것 같다. 최순실, 윤전추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어떤 보수 지지층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부속실을 없애더니 뭐 개인 사업체를 부속실로 만든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예. 뭐 이제 경제 위기 어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새 정부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저는 한마디를 꼭 하고 싶은데요. 네. 저 기사의 어떤 내용 중에 보면 그 사람이 무속인이냐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딴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좀 보여주세요, 피디님. 예, 저기 같이 간 분이 네네. 모 대학 이건데요? 교수라고 일단 뭐 신분은 모 대학 교수고 오랜 지인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이거 완전 가짜 뉴스예요. 무속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게 선정적인 네. 그런 자극적인 기사를 한 걸 보고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요. 사실은 무속인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고요. 좀 희화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뭐 무속인에게 뭐 어떻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무속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예.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국민들이 연초가 되면은 뭐 운수 보러 가는 것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문화의 하나의 그 분야인데 무속인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직업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이상한 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네, 모든 네. 직업군에 마찬가지인데 네. 무속인을 단체로 폄하하는 그분이 무속인이면 뭐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직업이 무속인이라 하더라도요. 예. 좀 제가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만 네네. 어떤 직업군에 대한 어떤 좀 비하하는 이런 거를 언론에서 좀 자제하면 좋지 않겠나. 정치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걸 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 준비한 이 영상을 왜 준비했냐면은요. 물론 이 지인 동행 논란은 지적받아 마땅한 일일 수 있다라는 그 지적은 뭐 차치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혹은 뭐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초반에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바로 저 사진과 저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업로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묻는 일이 생긴 거죠. 그 지인이 무속인이 맞느냐, 이 사진의 동일 인물이냐. 근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예, 그거. 근데 이거를 이제 올려놓고 뭐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전 사실 이거 보고 나서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을 바로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무속인하고 가깝다 어떻다 뭐 이게 실제 소문이 아니라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무속인과 가까운 부분을 뭐 기정사실화하고 이런 걸 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걸 떠나서요. 이런 게 다시 한번 무속 논란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가면서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퍼져나가는 건 어느 누구에도 좋지 않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무튼 이걸 사소한 논쟁이라고 그러면 그 항변을 하는 이걸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심지어 어제 제가 뭐 어떤 보도로 보니까 뭐 진중권 씨도 이거를 지금 비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이 내용을 비호하고 있고요. 여당 성향의 패널들도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이제 비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만 심기경우 그러니까 무리하게 파피치드하게 정말 옹호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판에 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과도하게 감싸는 게 결국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 저는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뭐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영부인의 일정은 공식적인 일정이고 뭐 이분이 이제 김 여사의 지인이고 대학 교수인 것까지는 어쨌든 팩트로 확인이 됐고 뭐 또 대통령 인수위의 자문위원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 자문위원 그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 자리여서 한 사람 집어넣으려고 부처에서 얼마나 또 노력을 했습니까? 뭐 제 기억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뭐 사적이냐 공적이냐 이걸 나누기 전에요. 아무튼 이게 뭐 부적절했다. 뭐냐면 경호받죠. 또 KTX니까 이제 세금 들어가죠. 이게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한마디로 친구였다 이렇게 끝낼 문제인가? 이거를 이제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뭔가 커버를 치려고 하는 분들은 전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뭐 어떤 커버 논란 이전에 어쨌든 빨리 이런 매듭을 지어야죠. 매듭 지어가지고 대통령이 빨리 제2부속실 만들어서 네네네. 그다음에 공적인 조직으로 넣어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렇죠. 네. 서울신문 보도 만나볼까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내조 정치의 지인 대동 논란까지 이럴 바에는 김건희 전담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기사 하단에 보면 신율 명지대 교수, 대통령 부인은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를 받는 게 맞다라면서 제2부속실이든 그에 상응하는 전담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라.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냥 뭐 부산에 있어 뭐 친구다 이렇게 그냥 출근길에 인터뷰 퉁 하고 이제 들어가 버리시면 또 이게 내일 기사에 또 뜹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도 나왔고 이제 이런 부분 좀 빨리 매듭이 졌으면 좋겠다. 네. 김건- 추가적으로 그렇죠? 전해진 그 유 대통령의 오늘 아침 출근길 내용, 출근길에 밝힌 입장이 네.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해 준 것 같다. 들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인데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냐 네.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뼈가 있는 댓글이라서 저도 뭐 웃음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니요, 이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예? 오늘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제가 지금 잘못 들었어요. 윤 대통령이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트와 재치가 있다고 평가해야 됩니까? 뭐라고 평가해야 됩니까, 이건? 진군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들 게 많아서 같이 갔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이 참.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만약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같은 기준을 두고 우리가 평가하자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어디 일정 가가지고 친구 데리고 동행하고 경호받고 뭐 세금 쓰고 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인데요. 명칭을 당분간 쓴다고 합니다. 경북일보의 보도입니다. 국민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기존 청와대라는 명칭과 비교하면 후보군들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사고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이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언급을 해서 또 그리고 공모한 이름도 공감대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당분간 그대로 쓴다고 하고요. 서울신문의 보도도 마찬가지로 이태원로 22, 국민청사 1, 2위에 올랐지만 윤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새 이름을 못 찾아서 공모를 거쳤지만 용산 대통령실 명칭을 그대로 쓴다라는 내용이고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그 보도를 하고 있고요. 5개 후보 모두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했다. 국민일보 대통령실 집무실 새 이름 결정 보류. 당분간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 쓴다고 하고요. 무려 3만 건이 응모됐지만 용산 대통령실로 그냥 쓴다고 합니다. 임시 명칭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응모를 해서 3만 건을 받고 후보군도 추리고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을 그냥 용산 대통령실로 쓴다. 이럴 거면 공모는 왜 받았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라면이 출시가 됐는데 그 라면의 이름이 이 라면이고 그리고 뭐 어떤 밴드의 이름이 밴드의 이름을 만들려고 어떤 기획사에서 공모를 받았는데 그 밴드의 이름이 더 밴드가 됐고 뭐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송 교수님? 지금 뭐 대통령 집무실 이름 정하는 게 중요한가요?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좀 3만 건 보냈다는 것도 많다고 봐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한 가지가 않다 우리 국민들이. 예, 정말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 뭐 대통령실이든 대통령 직무실 이름 정하는데 3만 명이나 응시했다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되는데 저 이름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네. 근데 3만 건 올라갔는데 그중에 5개 올라갔는데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응모하신 분들 조금 속상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모하면은 상을 주거든요.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채택이 네. 안 되니까 최우수상을 비워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간 서운하실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용산 집무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네. 지금 대통령실 이름 가지고 뭐 공모를 뭐 더 하고 기다리고 네. 이런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고요. 최정원 편집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용산 대통령실 뭐 괜찮습니까? 그냥 무난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결론만 보면은 대통령실로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그래도 네. 제일 무난한 이름 같습니다. 근데 네, 네. 지금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청와대에서 나온다고 할 때부터 이런 문제는 사실 예견이 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이제 집무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개방하는 것까지에 대한 건 국민 여론이 그래도 이제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대통령실 이름을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네. 과연 그래도 멋진 이름이 나와야만이 이전한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지금 공모를 결정했지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새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기존에 있던 이름을 그대로 가는데, 저는 볼 때 뭐 이게 꼭 나쁘다. 뭐 아예 이름을 공모를 한 것 자체가 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래도 이제 그 응모를 한 사람들 말고 이렇게 5개 후보자에 올랐던 데 대해서는, 그리고 또 처음에 2개 정도를 가지고 국민청사하고 또 이태원로 22 22 예, 예. 하고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분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거니까 네네. 여기에 대한 건 분명히 응분의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나머지 그 채택을 안 한 데 대해서는 이거는 뭐 그냥 약간의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여도 뭐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비난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예.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 이름이라는 게 사실은 앞으로 청와대가 66년입니까 이렇게 왔죠. 그러면 지금 새로 정해지는 이름은 100년 이상을 간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이름이라는 걸 당장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앞으로 갈 수 있으면 더 해가지고 또 차기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대통령실의 위치가 또 현재 뭐 사실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하면은 예. 이름을 당장에 급하게 결정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뭐 현재 용산 대통령실로 정한 건 그냥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공모 받는 것도 잘했고 뭐 아무튼 뭐 무난하게 이름 정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려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름을 잘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해주셨는데, 용산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로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라 그래요? 용산의 지명을 뭐 다시 새로 찾기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꼭 그 지역의 명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네. 꼭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거기를 가야 되느냐. 아, 그 얘기 다시 나왔어요? 아직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이미 않는 옮겼는데 분들도 어떡합니까? 있습니다. 네네. 네. 이제는 뭐 이게- 받아들여야 되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는 댓글 받아들여야 뭐- 됩니다. 그 얘기까지 나오면 너무 멀리 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댓글에 보면 뭐 아직까지 썩 마음으로 이제 네. 새로운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제 애정이 있고 거기에 뭔가 새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이름 참여하고 싶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저 아는 분 중에 네네. 용대 씨가 있거든요. 용대요? 네. 성함이 용대십니까? 지금 보고 계실지 그래서 모르겠네요. 그분이 용산 용산 청와대. 대통령실 네. 이제 줄이면은 이게 아. 보통 기자들이 용대를 많이 쓰게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겠네요. 그래서 많은 용대 씨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좋아하면은 좋게 쓰이는 것이고. 네네.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 용궁으로 불리긴다고 한다는데. 용궁이요? 네. 그래서 저 용궁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너무 중국집 이름 같다는 아, 그것도 그렇네요. 평들도 있습니다. 아, 용궁이라고 또 기자들은 부르는군요. 아, 이게 네. 사실 저희가 이름 얘기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대통령실 말고도 용산공원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용산공원의 이름을 뭐 또 짓는 얘기가 한번 그 뭐 대통령실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6월 10일쯤이었나요? 지난주였는데 그 지도부들 그 데리고 와서 만찬할 때 그 용산 시민공원, 용산공원 이름을 뭐 예를 들면 뭐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지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영어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예전에도 그 우리 검검검 주제 얘기했을 때 그 뭐라 우리 피디님 제목 뭐였어요? 거버먼트 어토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를 좀 잘 쓰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플사우스가 될 뻔도 했죠. 아 같이 그래요? 맞아요. 피플사우스. 그러니까 그쵸. 이게 그러니까 영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또 이거 공모 받고 이러시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가 한번 용산공원 이름은 하나 또 정해주십시다. 용산공원을 용산공원으로. 아니 저는 또 뭐 쓴소리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네네. 용산공원 이름 짓는 게 지금 급선무가 아니고 그래요, 맞아요. 용산공원 개방하기 전에 지금 안정성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환경 지금 기준에 문제가 많다. 네. 만약에 그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그냥 개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냥 빨리 열어버리면 네.
이 환경의 어떤 그런 영향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폐질환자라든지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분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 네. 여기에 대한 거를 먼저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방하는 게 우선이지 이름 짓는 게 급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쓴소리했네요. 예. 저의 우문에 현답을 해주셨는데 최정환 편집위는 혹시 용산공원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뭐 용산공원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뭐 영어로 해주셔도 좋고 저는 제안을 하나 해주신다면 제가 뭐 거기에 제안할 생각은 없고 또 깊게 예. 해보지도 않아가지고 잘 그거는 판단 못하는데 저도 그 개방을 하기 전에 국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정말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서 국민들이 거기 구경하고 와서 상처를 입는 일은 없도록 좀 정부에서 세심한 배려를 써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죠. 뭐 발암 물질에 대한 보도도 있었고 그런 이슈가 좀 잘 정리된 다음에 이제 공개가 돼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것이 이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두 분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앞에서 이름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속도를 좀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사정정국이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 좀 뭐 수산하기도 좀 무섭기도 하죠. 서울신문 보도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박상혁도 수사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윗선을 조준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인사수석실 근무 야 의원 조사 조율, 백운규 영장 청구 이어서 사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대선 공약에 들어간 정영애 전 장관도 소환되고 문정권 겨누는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의 보도를 하고 있고요. 검찰 당시 인사수석실 행정관 지낸 민주당 의원, 아까 이제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의원에 대한 출석을 요청했다. 조선일보 일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박상혁 청와대 근무 때 산업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검찰 백운규 구속영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기관장들 사퇴 종용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 걸음 좀 더 나아갔습니다. 백운규, 한명숙 측근의 면접 질문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창화 난방공사 사장 임명을 도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 면접 질문지를 건넨 방식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금 관련 보도를 일간지들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 정권 털기 또 사정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일찍이 좀 나왔었죠. 근데 지금 보도량으로 본다면 다른 이제 정치면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보도는 더 많이 이어지고 지면에 많은 양을 할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앞으로 저 기사 비슷한 어떤 주제가 거의 뭐 신문을 장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사정정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권에 있던 많은 부분들을 수사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지금 박 의원까지 수사 가는 걸 봐서는 거의 청와대까지 윗선까지 올라갈 거는 명약관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밝혀진 바로는 공기관들의 많은 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이렇게 택했는데 사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전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어 왔던 문제라서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 고리의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야권에서는 이거 정치 보복이다. 또 이런 프레임을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야권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약에 또 도어 스태핑에서 질문을 던지면 법대로 하겠다 이런 말 또 나오는 게 뻔하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의 뭐 입장을 또 고려를 해 본다면 그간 이제 전 정권에서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당시 검사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면이 어떻게 또 이제 뻗쳐나갈지 아무도 예상하기 힘듭니다. 근데 진짜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아마 그 검찰의 캐비넷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이 들어 있을 텐데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오픈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사람이 아마 적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최정환 편집비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정 국면으로 나아갈까요? 저도 뭐 당연히 나아간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이 저런 말 했지 않습니까? 예. 국정 캐비넷 안에는
엄청난 X파일이 있다. 예, 예. 아마도 검찰 캐비넷 안에도 엄청난 파일이 들어 있을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본격적인 사정 국면으로 가는 신호탄이고 아마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실제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도 사실 정권을 저쪽에서 잡으면 사정 국면을 활용할 거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전망과 우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 후보 경선 후보 시절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예. 여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뭐 개헌선에 육박하는 그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그리고 윤석열 민주당 쪽에서는 다른 분보다도 윤석열 전 총장이 당선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감을 갖고 있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만은 그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어쨌든 협치 가능하다. 예. 두 번째는 예. 민주당 쪽에도 온건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설득이 가능하고 예. 세 번째는 그 외에 다른 수단들도 많이 있다. 지금 이거 세 번째로 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하셨는데 겁니까? 저는 그게 이 수단인지는 잘 아, 모르겠지만 예, 예. 그 받은 느낌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예. 그게 지금 아마 검찰 권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마도 그때 했던 뭐 울산시장 또 선거 예, 문제라든지 그쵸. 원전 비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어떤 전국을 예. 좀 그런 쪽으로 사정적으로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백운규 전 장관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정 국면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저희가 차후에 판단이 가능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우리 블랙리스트 사건 얘기하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 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원래는 정권 바뀌고 나면은 공기관장들이 이렇게 싹 바뀌잖아요. 예. 알아서 이제 옷을 벗고 나가죠. 저렇게 뭐 강요하지 않더라도 하는데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 공기관이나 이런 게 싹 바뀌어야 되는데 네. 왜 바뀌어야 되느냐? 새 정보와 국정 철학과 이런 걸 같이 하는 그런 걸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이미 딱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분들을 밀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네. 실제로 굉장히 전문가인 분들은 남겨놔야 되지만 정치권에서 정무적으로 이제 정권 따라서 이렇게 낙하산으로 들어왔던 많은 분들은 네. 정권 바뀌면 좀 알아서 이렇게 나가 주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겠다, 버티겠다, 나한테 나가라 그러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게 정권을 떠나서 차기 이게 어떤 역할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방금 전에 그러니까 오늘 10시를 기해서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10시 반이었죠. 지금 들어갔겠네요. 10시 반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출석을 했다라는 뭐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이건 뭐 사실 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이게 이제 문재인 청와대 윗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건가 이제 그 대목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편집인께서 언급해주신 그 인물 바로 오늘의 정치면에서 첫 번째로 다루겠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박지원 연일 발언 쏟아내고 있다. 전 국정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야당에서도 기밀 누설을 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엑스파일 등 이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언급들을 좀 해드릴까요?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의 엑스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 이 발언했을 때 전 좀 간당간당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엑스파일 얘기했다가 요즘 복날 개 맞듯 맞고 있다. JTBC에서 출연해서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발언 말고도 워낙에 지금 방송가에선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뭘 물어보면 재밌게 얘기하는 일단 능력이 있고 뭔가 원하는 바를 기사가 될 만한 부분을 박지원 전 원장이 그런 감각이 탁월하기 때문에 기자함을 물어보든 앵커함을 물어보든 자꾸 뭔가 기사화될 만한 걸 쏟아내주니까 언론 입장에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모시고 싶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내부 평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개 회사에서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면은 안 된다라는 서약서를 씁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물며 국정원장 지금까지 국정원장 중에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좀 심하겠습니다만 네. 가장 가벼운 처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하지 않아요. 가벼운 처신 맞습니다. 정말 가벼운 깃털보다 가벼운 처신이시고요.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입을 좀 조용하게 하려고 국정원장 시켰다 이런 말까지 하시는데 네. 실제로 국정원에 얼마나 많은 그런 파일들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어제 방송에서 나왔을 때는 보니까 그걸 보셨냐라고 이제 앵커가 질문하니까 나는 네. 보지는 못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문제가 정말 될까봐 슬슬 발 빼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던지고 보는 이런 가벼운 처사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공기관장으로서는 좀 자숙하셔라 이 말씀 이게 드리겠습니다. 국가 기밀을 뭔가 이제 자신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용도로 어떤 수단으로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나쁜데 박지원 개인으로 봤을 때는 혹시나 이분이 전 국정원장이 다음 선출직 혹은 어떤 자리에 나가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총선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분이 지금 나이가 42년생, 43년생인가 그러면 80살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전 국정원장 출신이 제 기억으로는 총선에 나간 경우도 없어서 혹시나 이렇게 이목을 끌면서 자기 입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뭐 어떤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걱정도 되는데 이런 전망해도 되는 걸까요? 편집위님?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까? 지금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없는 걸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해서 그게 있는 걸로 하시는 분,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들 이제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나오시면은 이제는 뭐 할 일이 역할이 없을 거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내 아직까지 존재감 있다.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너가 내한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엑스파일을 가지고 던지는 메시지고, 예. 두 번째는 거기서 대통령까지 슬쩍 언급했다가 지금 발 빼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권에서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고, 다음은 이제 민주당 민주당이 입당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또 겨냥한, 예. 뭐, 당신이 설마 당대표로 출마하지는 않겠지만, 예. 당대표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 거기다가 내가 영향력을 뭐 당대표를 하지는 않더라도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있다는 걸 예. 보여주기 위한 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가 아닌가 봅니다. 이게 뭔가 이제 틈을 파고드는 감각이 좀 매우 그러니까 뛰어나신 이제 것 같아요. 그 못을 박으면 틈이 생기지만 그 틈이 있어야 못이 들어가는데 못을 박아 틈을 만드는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예. 자신이 그 틈을 딱 네. 보이면 일단 그 틈을 파고들어서 네. 뭐라도 하겠다. 이제 이런 그 욕망이 보일 정도로 눈에 선할 정도로 대단한 분 같아서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도 지금 사실 자중질환 아닙니까? 뭐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는 데다가 전당대회 이제 2개월 남아 있는데 지금 비대위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전당대회에 혹은 나가거나 혹은 그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호남 지분을 활용해서 그 안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드는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정치 어른 아닙니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하셨고 또 DJ 정신도 아시는 분인데 지금 정치 어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기에 더 불을 지피는 게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예. 각 언론사에서 경쟁적으로 이제 무엇이 나올까 해가지고 계속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정치인이나 공인으로서는 정의를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예. 입이 무거워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 듭니다. 한간에 이제 떠도는 썰을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분도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발 뺐다 막 이러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간에 떠도는 썰을 얘기하자면 이제 이분께서 방송국에 많이 이제 오퍼를 받으시니까 이제 장난스럽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방송 관계자들한테. 그럼 뭐 내가 한 20분 더 하면 출연료 더 주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뭐 이제 출연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을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고 자 농담입니다. 김영기 대표, 박지원 전 원장 정치 그만하라는 댓글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여기 특히 이 조선일보에는 실명으로 다 댓글을 달게 돼 있거든요. 조선일보 그 홈페이지에 네네네. 이 기사 밑에 보면
실명으로도 욕이 많을 것 같은데. 실명으로도 욕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방송으로 옮길 만한 게 거의 네. 없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박지원의 입에 주목하는 분들 중에 이제 가끔 이 사실 하나의 의표를 찌르는 얘기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마음에 드셨던 얘기가 있나 봐요. 네. 한 분이 그 정치구단 박지원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대통령 보좌관들이 매일 기자들의 예상 질문에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도록 서포트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 행보에도 준비된 행보를 좀 보여야 한다라는 그 박지원의 얘기는 귀담아 들을 만하다. 왜냐하면 야당이나 또 그 지지자들이 흠잡을 거 없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선함도 있지만 두 곳에서 실수가 나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그 도어 스태핑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다 해서 요 얘기를 듣고 아마 이제 귀담아 들을 만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선일보에 댓글 중에 용기 있게 누가 남기셨고 실명으로. 그 네. 이외에는 다들 굉장히 좀 원색적인 비난과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조선일보의 댓글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은 조선일보를 보실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정치면 잠깐 소개하고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코너로 넘어갈 텐데요. 영남일보 기사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이르면 이번 주에 출범을 합니다. 근데 공천 룰이 또 쟁점이라서 요 의제는 여전히 이제 뇌관인 것이고요. 뭐 사진으로 보면 좀 화목해 보입니다만 그 안 내부 사정을 또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세계일보 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위 공천룰 놓고 내분 조짐. 최고위원 추천도 갈등이다. 여기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인사 등등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과 사전 취재를 좀 하셨죠, 성 교수님? 그 뭐 실명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네네네. 지금 제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동안의 10년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가 이번에 새로운 어떤 국힘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정치를 펴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응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미심쩍은 응원입니다만 지금 최고위원 2명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합당할 때 이제 몫으로 가져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한 명은 김윤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 사람 그때 선거 기간 때 너무 막말했어. 이래갖고 이제 조금 치우려고 하는 분위기고 네. 또 안 의원이 정점식 의원을 추천을 그쵸. 했어요. 근데 네네. 이분이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힘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분을 그럼 추천했느냐? 국민의당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10년 생활을 했는데 예. 이렇게 의문이 저도 너무 의문이 돼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쪽에 예, 했더니 관련자에게. 네, 깊은 관련자에게 했더니 안철수 의원의 속내는 누구도 모른다. 주변하고 의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주 오래된 측근입니다. 어. 그렇지만 예. 그 이야기에 의하면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합당한 이상에는 같이 가는 건데 네. 꼭 국민의당 사람이 아니라도 국민의힘에서 좋은 분 추천해서 같이 가는 게 네. 화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진심인 것 같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믿어야 되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지 않습니까?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검찰 출신이라 안 후보가 역시 좀 맷집이 커지기 위해서 친윤계와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어피니티를 가지려고 하는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닌가. 예.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못마땅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윤 전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막말했다, 뭐 심한 말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선거 기간 동안에 서로 상대방 당에게 어떤 말도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부 취재까지 성실히 해주신 송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생각해봅시다 코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자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택시 플랫폼 택시 합승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40년 만에 이 택시 합승이 풀려서요. 일단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우리 김영희 대표가 정리해 주실 거죠? 네, 플랫폼 택시는 일반 이제 개인 택시하고 달리 일반 택시를 달리 정부가 이제 합승을 허용한 대상이 있는 건데요.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건 여전히 금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조건도 달렸고요. 그러나 지금 사실 자금이 충분한 대형 회사들만 좀 떠오르지 않겠느냐. 네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뭐 IT 기술을 좀 활용해서
택시 합승의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그 심야 택시난의 구원투수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마땅한 대안으로까지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이 기사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합승 승객한테 아무리 공평하게 요금을 좀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뭐 같이 탔는데 아무리 루트가 같아도 선호하는 길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A가 먼저 타고 B가 나중에 탔어요. 근데 그 길이 나중에 타신 분이 왜 이 길로 가요? 라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러면 택시기사 그 기사님들께서 그걸 가운데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제도만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거를 해결을 못 한다면 사실 합승의 의미가 좀 떨어지는 거라서 최종환 편집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문제가 택시난을 해소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실제 지금 그 제일 문제는 일단 그 택시 이용을 한 사람들이 급한데 그 차를 합승할지 안 할지에 대해 가지고 선택을 지금은 택시 기사는 물론 그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 실제 그 현실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거고 또 이제 같은 성별을 먼저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같은 성별을 안 태우고 동성만 태우면 그러면은 그 동성이 탈 때까지 난 택시를 못 탄다는 이런 논이 그렇죠. 나올 수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결국은 택시에 대한 그 규제를 풀어서 택시가 조금 더 많은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택시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만이 택시난을 심야의 택시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송문희 교수님. 정말 새벽에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죠. 정말 힘든데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택시 기사님들이요 배달로 많이 나가신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 뭐 남녀 질서 부정속 시대도 아니고 동성만 합승한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 안 그래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과점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예. 이런 식의 방식밖에 없는가 택시 난을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머리를 모아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펙스 브리핑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고려대 전 연구교수 송문희 교수님 그리고 스픽스의 최정환 편집인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